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세수 결손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평가원과 경제부 류한웅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세수 결손이라는 게 이제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세금보다 덜 거쳤다 이런 뜻인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지난 한 해 동안의 세수 결손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뉴스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정부가 세금과 정부 보유주식 매각 등을 통해서 298조 7천억 원을 거두어들였지만 당초 계획보다 11조 원이 부족해 세수 결손이 이어졌다는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지난 2012년부터 3년째에 걸쳐 정부의 세입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경기 침체와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3조 3천억 원 모자라게 거두어졌고 관세나 부가가치세도 당초 예상을 밑돌았다는 건데요. 한편 근로소득세의 경우 전년보다 3조 4천억 원이 늘어나면서 당초 예산 대비 5천억 원 이상 최근 몇 년간의 평균 증가액과 비교해보아도 1조 이상 웃도는 증가치를 보여주어 조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생겨나는 상황입니다. 법인세의 경우 경기 침체의 여파도 있었지만 지난 정부의 세율 조정의 영향을 받아 감소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기존의 과세 형평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만 증세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세목 간의 형평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세수 부족분의 경우 98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큰 사상 최대치라는 점이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수 부족이 우리 경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당초 예상치보다 세금이 덜 거치게 되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정에서 그 가계부를 쓰듯이 우리나라 정부도 가계부를 쓰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일 우리나라 가계부를 공식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결과는 앞서 설명하신 대로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벌어들이는 돈은 세금뿐만 아니라 정부 보유 주식 매각 같은 세외 수입도 있습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199조 3천억 원이었고 기업은행 주식 매각, 국유재산 운용 등을 통해서 93조 2천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합치면 298조 7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2014년 초에 세웠던 예산보다 이 수입이 11조 원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가계 국가 모두 수입이 예상보다 적으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수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온전히 실행에 옮길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당장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복지나 국방 분야 지출을 줄이지는 않아도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띄우는 경기 부양책은 덜컥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기업, 개인이 국가 경제의 3대 주체인데 정부가 돈이 없어 허덕이면 경제는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기업들 장사가 안 돼서 수출이 신통치 않고 개인들도 소득이 좀처럼 오르지 않아 지갑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돈 쓸 건 정부밖에 없는데 정부마저 쓸 돈이 부족해졌으니까 큰 문제인 겁니다. 세수 결손은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면서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지출 축소 등이 저조한 성장률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기 대비 0.4%에 그쳐서 9개 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기업과 가계의 소득이 줄어서 세수는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에다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복지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요즘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지를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세금을 올리거나 세수 확보를 위한 경기 부양이 안 되면 국민이 만족하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마당에 반대로 세금이 잘 거치지 않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경기 불황 탓도 있겠지만 기업들은 좀 덜 내고 봉급 생활자들은 좀 더 낸 것으로 좀 분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세수 확보와 관련된 뉴스를 좀 더 살펴보면 법인세 가운데에서도 대기업의 연구투자 명목에 비과세 혜택이 집중되고 있어서 중소기업을 위해 법인세 내부의 형평성 문제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년간의 세수가 당초 기획된 예산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속도에 비해서도 덜 거치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세수 증가세가 경상경제 성장률에 크게 밑돌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반면에 최근 정치권에서의 증세 논의가 단순히 증세 찬반론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건설적인 논의를 가로막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지 논의 방향의 이분법적인 구도에서 벗어나 구체적으로 세수 확보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과세 구조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떠한 방향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이제 복지와 증세 얘기를 하면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게 법인세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법인세 부분입니다. 지난 정부가 2008년도에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습니다. 이후에 전년도와 비교한 법인세수 증감을 보면 법인세 인하 영향을 처음 받은 2009년에는 3조 9천억 원이 줄었고 2010년에는 2조 원이 늘었습니다. 2011년에는 9조 9천억 원이 크게 증가했지만 2012년에는 증가폭이 1조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다 2013년에는 아예 마이너스 2조 원, 지난해에는 1조 2천억 원이 또 줄었습니다. 이 같은 추이를 놓고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다릅니다. 우선 법인세가 경기 변동에 민감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인세가 기업이 사실입니다. 법인세가 기업 이익에 물리는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수출로 먹고 산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요. 미국발 금융위기나 유럽 경기 침체 같이 대외 환경이 안 좋고 세계 경기가 가라앉으면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그만큼 법인세도 줄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세가 줄어든 건 세율 인하의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200억 원이 넘으면 최고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이 세율을 낮췄으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당연히 혜택을 입었던 것입니다. 특히 앞서 설명하신 대로 대기업들은 투자 연구비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아서 실효세율은 17%에서 18%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면 영업이익 2억 원에서 200억 원인 중견기업들은 20% 세율을 적용받는데 투자 연구 여력이 없어서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결국 중견기업 세율이 대기업보다 더 높은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더 강한 근거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신입사원을 많이 뽑고 연구개발에 힘쓰라고 세금을 깎아줬더니 벌어들인 돈을 금고에 쌓아만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OECD 조사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저축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 총 저축률은 21.5%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입니다. 2000년대 후반까지 부동의 1위를 차지했던 일본은 2위로 밀려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저축률은 2000년 12위를 차지한 이후 꾸준히 상승하다가 2010년 처음으로 20%대 선두권에 진입했고 결국 세계 1위라는 불명예 아닌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기업 저축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소득으로 남겨뒀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기업 이익이 투자와 채용으로, 투자와 채용은 가계소득 증가로, 가계소득 증가는 소비로 이어져 다시 기업 이익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조세정책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데요. 우리나라는 직접세보다 간접세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간접세 비중은 45.9%, 직접세는 54.1%입니다. OECD 전체 국가 가운데 7위이고 OECD 평균인 39%보다 16.9%포인트 높습니다. 직접세는 법인세와 직장인들 월급에 물리는 근로소득세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간접세는 부가가치세처럼 물건값 등에 포함된 세금을 말합니다. 직접세는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물리는 누진세를 적용하게 되고요. 부의 재분배 기능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간접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같은 물건을 사면 같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잘 몰라서 조세 저항이 적지만 조세 형평성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간접세 비중을 줄이고 직접세 비중을 늘려서 부족한 세수를 채우고 특히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의 세율을 올려서 복지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회인데요. 직접세를 올리면 저항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표를 의식한 국회가 세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조세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유실동물 방지 및 반환을 위해 동물 등록제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 여기서 장려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겠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사과나무에 대한 원영아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평가원 원영아입니다. 저는 지난주 지독한 감기에 걸려 고생을 했는데요. 날씨가 많이 춥지도 않았고 거의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냈는데 왜 감기에 걸렸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추위 때문에 감기에 걸린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200여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감기에 걸리게 하는 주된 원인이고, 이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다가 건강한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전파된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감기를 유발한다니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번 사과나무에서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소개와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이러스와 백신을 연구하고 있다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송대섭 박사를 강연자로 초청해 사람이 동물을 감염시킨다는 부제로 이루어진 이번 방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과나무는 방송의 첫머리에 동물이 옮기는 바이러스에 대한 자료 화면과 오늘 강연자의 이야기 중 주요 부분을 짧게 편집한 예고편과 같은 화면을 삽입했습니다. 이 부분은 방송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앞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방송이 시작되고 사회자가 등장했는데요. 이 사회자는 스튜디오의 관객 또는 시청자들과 호흡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웃브레이크, 12 몽키즈, 컨테이전, 그리고 우리나라의 감기와 같은 영화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문제의 답이 바로 바이러스였는데요. 이번 방송의 키워드로 바이러스가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 도입 부분에 이러한 질문이 삽입된 것은 매우 적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튜디오로 강연자를 등장시켜 사회자와 강연자의 짧은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강연자가 바이러스와 백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서아프리카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리게 한 에볼라 바이러스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최근에 큰 이슈였기 때문에 이 언급이 매우 적절했습니다. 또한 시청자들이 많이 들어봤음직한 구제역, 조류 독감과 같은 동물에서 퍼진 바이러스와 백신에 관한 이야기가 이루어졌는데요. 다소 어렵고 장황한 강연자의 설명을 제2의 에볼라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한 강연이군요 라고 정확하게 정리한 사회자의 발언은 앞선 내용을 요약함과 동시에 앞으로 이어지게 될 주 강연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 강연 전의 강연자의 평소 연구 모습을 담은 화면과 간략한 프로필 자막은 강연자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강연자에 대한 친숙함과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게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양질의 정보를 말로 전달함과 동시에 자막으로 전달하는 경향이 큽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청자들은 펜을 들고 메모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사과나무는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강연 팁이라는 꽉 찬 화면으로 이어질 강연의 내용을 예고해 주었고, 중간중간에도 적절한 자막, 강조, 부연 설명 등을 통해 본래의 목적에 매우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막을 보여주는 시간 또한 길게 적용해 주어 시청자들이 메모하고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바이러스와 함께 백신에 관한 설명 부분에서는 시초의 연구 환경에 관한 설명, 더 나아가 경제성의 논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실제 적용된 백신과 각종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 중인 백신, 그리고 백신의 개발과 적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강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을 도살 또는 살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주는데 획기적인 백신의 개발과 적절한 적용이 이러한 상황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강조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심리적 타격을 직접 받는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분이어서 시청자들이 공감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과나무 방송은 바이러스와 백신을 주제로 이루어졌는데요. 공포의 대상인 바이러스에 대해 제대로 된 지식을 전달할 수 있었을 뿐이 아니라 백신의 중요성까지 적절하게 강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과나무는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통해 시청자들을 교육하는 목적을 갖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은 올바른 정보와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과나무가 좋은 과학적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 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적절치 않은 자막을 사용해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데 시청자들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좀 더 정확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6일 YTN에서는 호남 KTX 서대전 경유 않고 광주 직행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직행이라는 의미가 도중에 다른 곳에 머무르거나 들르지 아니하고 바로감 이런 뜻인데요. 이 자막만 보면 용산에서 정차역 없이 바로 광주나 여수로 직행하는 것으로 오인됐습니다. 이 단지 서대전에만 정차하지 않을 뿐 오송역이나 익산역 등에는 정차를 하는데 YTN 보도만 보면 시청자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날 뉴스 출발 2부와 3부의 헤드라인에 미국 아베 역사 수정 압력의 경악, 집단 성명이라는 표기가 있었습니다. 보도를 보면 미국 역사학자 19명 아베 비난 성명 발표로 나오는데 헤드라인 자막만 보면 미국 정부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좀 더 세심한 자막 처리가 필요해 보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지난 9일 한파의 눈까지 빙판 퇴근길 조심이라는 기사의 배꼽 자막에 빙판 퇴근길 조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선 시점에서 퇴근길을 염려하는 표현은 다소 어색한 측면이 있으므로 퇴근길보다는 내일 출근길과 관련한 표현을 쓰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인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11일엔 유커 경복궁에서 듣는 한국 역사는 비하 왜곡 판처라는 앵커 리포트에서 중국 관광객 가이드가 전달하는 내용의 역사가 왜곡된 것이 많다는 소식을 전달하며 유커라는 자막이 나갔습니다. 그동안 중국인 관광객과 관련해서 주로 요우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커가 요우커와 같은 표현이라는 점이나 이것이 중국인 관광객을 의미한다는 점 등을 간단하게 언급했다면 시청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지난주에도 자막의 표기 오류가 여전했는데 좀 더 세심한 주의와 친절한 뉴스가 요구된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웅 경남대학교 교수로부터 방송통신 심의 강화 배경과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2일부터 한 달간 보도 프로그램 대상으로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 대한 중점 심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달부터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중점 심의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중점 심의는 다매체 다채널 방송 특성에 맞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송 심의를 위해 각 장르 분야별로 중점 심의 방식으로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송통신 심의를 강화한 배경은 방송 산업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면서 시청률 경쟁으로 인해 자극적이고 유해한 방송 내용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 방송사 자율 심의를 지원하고 심의 체계를 중점 심의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텔레비전 시청은 하루 평균 3시간 14분, 주말은 3시간 57분으로 타 매체 이용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그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모방 심리가 민감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높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언행을 그대로 모방하게 됩니다. 청소년 경우 TV 드라마에서 흡연이나 음주 장면을 시청하게 되면 20대 경우는 절반은 실제로 음주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등학생 경우 17%, 중학생의 32%가 이미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고등생들이 학교에서 평균 75초에 한 번씩 욕설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소년들이 욕설을 모방하는 것은 TV 드라마, 영화, 인터넷, 온라인 게임의 영향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면 폭력적인 사고와 의사표현에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점심의는 다양한 주제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바로 지난달에도 케이블 TV 영화와 연예오락 채널에서 과도한 살인 폭력 장면을 방송한 내용에 대해서 법정 제재를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된 불법 유해 정보 노출이 역대 최고 수치인 13만 건을 넘었습니다. 전년 대비 27%나 증가한 매우 위험한 수위입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은 성매매, 음란 정보가 가장 많고 도박과 불법 식품, 의약품 정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은 이러한 해악적인 내용물이 항상 열린 상태로 손쉽게 접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율이 30%나 됩니다. 유해한 내용은 청소년에게 올바른 인격과 가치관 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해식품이 어린이 청소년 건강에 치명적이듯이 유해한 프로그램 내용은 어린이 청소년의 정신을 황폐화시킵니다. 내일의 대한민국 주역이 될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해악적이고 유해한 미디어 내용을 차단하고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방송통신 사업자들의 진정한 각성과 사명감이 절실합니다. 가정과 학교에서도 올바른 미디어 선택 교육과 건강한 텔레비전 시청 지도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